향가의 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뉴욕에 거주하시는 동포 스테파노 선생님께서 지난번 올린 특집편을 수십 번 보았다. 살만 난다. 이런 메일을 보내 격려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셔서 새로운 향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와 당나라에 패배한 백제와 일본인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마녀집 연구자들은 몇 가지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마녀집 해독이 어려울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3년 8월 한반도 서해안 백총강 하구에서 일본과 당나라 해군이 크게 맞붙었습니다. 신라와 당, 백제와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국제전쟁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일본군은 그야말로 크게 당했습니다. 400여 척의 배가 불탔고 수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며칠 후에는 백제군이 본거지로 삼고 있었던 주유성마저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성이 항복하자 백제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유성이 항복하였다. 사태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 끊어졌다. 이제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백제가 멸망하였습니다. 백제의 멸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의자왕이 체포되었던 660년 7월에 멸망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백제인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주유성이 항복했을 때 이때 백제의 이름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백제가 무너졌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끔찍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6.25 전쟁, 그 기간 역시 3년 1개월이었습니다. 백제와 신라도 비슷한 6.25 전쟁과 비슷한 시간을 죽자 살자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전쟁 사례를 보면 백총강이나 주유성 같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결전에서 완패할 경우에는 승리한 측에서 패배한 측에 대해 대규모의 패잔병 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신라와 당나라 역시 패잔병 토벌에 나섰을 것입니다. 일본군과 백제군이 조직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사냥당했을 것입니다. 관련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없을 뿐 이 일은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제 멸망 18일째 되던 날 일부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일본으로의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들 뒤에는 배에 타지 못했거나 배가 있던 곳으로 가지 못했던 백제와 일본인들이 울부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토벌대에 쫓기던 일본군 전쟁 지휘부는 신라와 당나라군이 바다 건너 일본까지 쫓아올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포 속에서 땅끝까지 쫓겨났던 패잔병 트라우마가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신라와 당나라군이 쫓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다가 백제인들을 동원하여 방어용 성을 쌓도록 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봐주시죠. 맨 왼쪽 대마도에 성 하나를 쌓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 곳곳에 성을 만듭니다. 백제인들은 이제 망국의 유민이 되었습니다.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토벌대의 공격에 맞서 그들이 오기 전 축성을 완료해야 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속도전으로 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대마도에 있는 금전성입니다. 바로 그때 백제인들이 쌓았던 성입니다. 한반도 철수 4년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혹시나 대마도 관광을 가시면 대마도 관광을 가셔서 이곳에 들리신다면 당시 처참했을 백제 유민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잔병들의 공포는 백제인들에게만 닥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도 거대한 심리적 충격에 맞닥뜨렸습니다. 일본군들의 토벌군에 쫓기는 집단적 트라우마는 바로 수도 이전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일본의 수도는 아스카였습니다. 아스카는 바닷가인 나니와 지금의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봐보시죠. 오른쪽 사진, 오른쪽 빨간 줄의 맨 아랫부분이 아스카입니다. 이 아스카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토벌대가 오사카로 들이닥치게 된다면 아스카는 방어에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수뇌부는 아스카를 버리고 내륙 깊숙이 있는 오미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자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쫓기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은 토벌대에게 쫓기듯이 천도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오른쪽 빨간 줄 맨 윗끝이 근강궁 거기에 옮겼던 오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스카는 한반도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서 고대의 문화를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유서 깊은 곳을 버리고 쫓기듯이 천도를 한다고 하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여기저기 불을 질러댔습니다. 민심 이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형 황태자는 천도를 단행합니다. 백총강 패배 3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최일선이었던 대마도, 그 대마도에 짓고 있던 금전성이 완공되기도 전에 수도 이전이 더 빨리 추진되었습니다. 얼마나 황급히 추진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미로 옮겨가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스카의 삼윤산이 불길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삼윤산은 위의 사진입니다. 사진의 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산은 일본인들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삼윤산 이 자체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높이는 467m, 출입조차 엄격히 금지되던 산입니다. 이러한 산이 그냥 불에 탈 리가 없습니다. 불태워버리라. 이런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삼윤산이 불탔다는 내용은 만엽집 17번가에 들어있습니다. 17번가의 형식적인 작자는 중대형 황태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작자는 액전왕 누카타 노 오키미 액전왕으로 판단됩니다. 액전왕은 천황 주변에서 향가로 정치를 보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액전왕이 지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17번가의 원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앞에 빨간 두 글자를 봐주십시오. 미주. 일본인들이 풀어놓은 것을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마사케 미와산이요. 아오니요시 나라에 있는 산. 산 끝자락에 가려질 때까지 길 굽이굽이 몇 번이고 돌아도 아주 자세히 보며 가고 싶은데 몇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산을 무정하게도 구름이 가리면 될 것인가. 일본인들의 이 풀이는 아스카를 떠나 오미라는 곳으로 가며 삼윤산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는데 구름이 삼윤산을 가리고 있더라. 매우 아쉽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해독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반대해서 불까지 질러대고 있는 판인데 천도의 최종 결정권자인 중대형 황태자가
아스카를 떠나려고 하니 아쉽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될까요? 상황을 모르는 장난 같은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엽집 풀이에 있어 일본인들의 만엽집 연구가 갖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맨 아랫줄을 봐주시죠. 미주 삼륜의 산 청당길 내라. 이 단락입니다. 첫 단락입니다. 이 첫 단락의 앞 두 글자 미주라는 미주를 봐보시죠. 일본인들은 붉은색 괄호한 붉은색 문자 미주를 아주 이상하게 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풀이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납득한다고 하나 제3자들의 눈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마쿠라 고토바라는 것 때문입니다. 마쿠라 고토바는 문법적 용어입니다. 문법으로 어떤 글자가 마쿠라 고토바에 해당된다면은 그 글자는 뜻이 없다. 그냥 뜻이 없는 소리다. 그냥 분위기 잡기 위해서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말로 말하면 얄라둥성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만엽집에는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러한 마쿠라 고토바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연구자들은 아무런 뜻이 없는 글자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작품 17번과 첫 두 글자 미주를 그들은 마쿠라 고토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주는 뜻이 없고 그냥 소리만 있다. 뭐라고 소리가 있냐? 우마사케 이런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뜻이 왜 없냐? 마쿠라 고토바니까요. 그냥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짜로 뜻이 없을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못 푸니까 뜻이 없는 글자 소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글자를 미주라는 이 두 글자를 향가 제작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맛있는 술 미주 이러한 뜻이 됩니다. 미는 맛있다 미 우리 그 조미료 있죠 미원 미풍할 때 바로 그 미자입니다. 주자는 우리 그 소주 할 때 주자입니다. 술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주는 뭐가 되냐 맛있는 술 이렇게 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자의 뜻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연구자들은 이렇게 쉬운 글자조차도 뜻이 없다 무조건 간주해버립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풀까요? 그들은 왜 풀지 못할까요? 뭔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중대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향가 풀이 만엽집 풀이보다 더 급한 게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푸느냐 오히려 이것이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삼륜산의 모습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나라분지가 있는데요. 나라분지에 있는 모습입니다. 봐보시죠. 짙은 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삼륜산 구름에는 바닷가에 살면 그 독특한 기운이 있는데요. 별로 좋지 않은 그것을 장기라고 합니다. 바닷가 땅에 있는 나쁜 기운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강하다. 2배는 더 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새롭게 해독해보니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 2배는 더 짙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향가 제작법으로 17번가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그 맛있는 그 미주지요. 근데 뜻이 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술 새술에 삼륜산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네. 어쩌랴. 응당 산에서 산 끝까지 붉게 변해야 하리. 너는 만대에 걸쳐 길 모퉁이에 술 취해 쓰러져 있어야 하리. 너는 술 취한 것처럼 여기 머물러서 만대에 버려져야 하리. 모두 불타는 삼륜산을 보고 마음속에 장례 치러야 한단께
모두 불타는 삼륜산을 보고 마음속에서 버려야 한단께 정을 떼어야 하리. 삼륜산의 구름에는 바닷가 나쁜 기운이 배나 되지야. 이 풀이를 조금 더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천도를 하는 길에 삼륜산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새 수레에 술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산이 붉게 타오릅니다. 삼륜산은 더 이상 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산 그 자체가 모두 다 홀랑 타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륜산 너는 술 취한 사람처럼 여기 머물러 있으라. 다른 사람들은 삼륜산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라. 삼륜산은 구름조차도 나쁜 기운이 많은 곳이지 않느냐. 풀이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곳에 미련 갖지 말라. 아스카를 버리고 오미로 가자. 천도를 최종 결정했을 중대형 황태자의 강력한 의지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본 일본인들의 풀이에 나타나는 가다 뒤돌아보니까 아쉬워 죽겠다.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작품을 풀면서 의미심장한 구절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의미심장합니다. 자, 삼륜산 할 때 그 삼륜의 산 봐보시죠. 앞에서 하나 둘 앞에서 세 글자부터 네 글자요. 삼륜의 산 이 구절이 나오죠. 이 삼륜의 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삼륜산이라는 산 이름을 둘로 탁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애자라는 글자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삼륜애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삼륜산을 쪼갰을까요? 이 글자가 무시무시한 글자입니다. 애라는 것은 노젓는 소리 애입니다. 죽은 영혼이 배를 타고 저승으로 갈 때 사공들의 노젓는 소리입니다. 삼륜산 이름을 둘로 쪼개고 그 가운데 너를 저승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러한 무서운 의도를 가진 글자를 넣어 놓았습니다. 삼륜산이 이미 죽으니 장례를 치르자.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삼륜산 이 이름을 둘로 쪼개는 이러한 기법을 어디선가 보았던 생각이 나지 않나요? 제가 앞에 9번가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대상칠형, 대상칠형. 바로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기법입니다. 중대형 황태자 이름이 중대형이니까 대형입니다. 대형을 두 개로 탁 쪼개고 그 가운데 서로 칼로 칼싸움 한다 할 때의 상칠이라는 글자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지요. 중대형 앞에서 계속 싸우자는 파와 싸우지 말자는 파가 칼부림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상칠은 서로 칼부림한다는 뜻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상은 서로 상, 칠은 칼로 자르다 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법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9번가에 나오는 대상칠형과 17번가의 삼륜의 산에는 동일한 기법, 저주의 기법이 구사되어 있습니다. 마녀병가는 우리말로 불린 노래입니다. 일본 연구자들은 원칙적으로 마녀집을 풀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점, 하나는 우리말로 불렸다, 하나는 일본인들은 못 푼다. 이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강의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본 작품의 끝 7자 문장, 운해은 장배지야, 운해은 장배지야, 배지야. 이 문장은 7자밖에 안 되지만 매우 중요한 문장이 될 것입니다. 향가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운해은 장배지야, 이 문장을 주목해 주십시오.
운에은 장배지야. 이 문장에서 먼저 앞에 나오는 운에은 이 세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뜻에다가 그 뒤에 두 글자 애자와 은자라는 그 발음이 나는 그 글자가 두 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는 구름, 뒤에는 애와 은, 이 두 개를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름의 은 이렇게 읽힙니다. 구름의 은, 구름의 은.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구름의 는, 우리나라의 이 말을 바로 한자로 써놓은 것입니다. 향가에서는 은이라는 글자는 우리말 은자와 는자를 표기합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이 은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은 이 말은 구름의 는 이 말을 바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의 은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얼른 탁 눈에 안 들어오지만 가만 보시면은 은과 는이 같이 쓰인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구름의 는 구름의 는 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장자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장이라는 것은 바닷가의 나쁜 기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살다 보면 풍토병이 있는데 그 풍토병을 일으키는 고온다습한 아주 나쁜 기운, 그것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 장기라는 글자를 장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 요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배지야, 세 글자입니다. 배지야. 우리 그 배자는 한 배, 두 배, 세 배 할 때 그 배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은 두 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곱배기 하지 않습니까? 곱배기의 곱, 배의 배. 그래서 곱배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배, 세 배 할 때 배자입니다. 배지야 이 말은 배라는 말에다가 지자와 야자라는 발음이 나는 한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지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배나 되지야 이 말입니다. 두 배나 되지야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지야 이렇게 해놓고는 배나 되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일곱 글자 운해은 장 배지야 이 일곱 글자는 뜻이 뭐냐? 구름에는 나쁜 기운이 배나 되지야 이러한 한반도를 한자로 써놓은 글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운해은 배지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일본말로 읽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하느냐? 구름에는 나쁜 기운이 배나 되지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자 액전왕은 초보적인 수준의 한반도어 구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주 여기서 보시다시피 매우 능란하게 한반도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액전왕이 만일에 어깨너머로 한반도를 대충 배운 일본인이라 한다면 이렇게 정교한 우리말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으로 보아서 액전왕은 한반도 출신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10살 무렵까지 한반도에 살면서 충분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게 된 뒤에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한반도 출신 액전왕이 일본 천황, 여기서는 중대형 황태자죠. 중대형 황태자를 보좌하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사건, 바로 철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정교한 우리말로 향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기에 마녀집은 우리 민족의 고대 기록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해은 장배지야 여기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운해은 장배지야 이 일곱 글자는 일본말을 한자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발음 운해은 장배지야 이렇게 읽는 문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곱 글자는 어떻게 읽느냐? 구름에는 나쁜 기운이 배지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좀 더 의역해서 말하면은 삼륜산 구름에는 나쁜 기운이 다른 곳에 2배나 되지야 이러한 고대 한반도를 한자를 이용해서 써놓은 문장입니다. 액전왕이 남겨놓은 이 일곱 글자는
만엽집이 우리말로 불렸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문장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한국어를 모르는 현대의 어느 일본인 만엽집 연구자가 이 7글자를 연구한다고 해봅시다. 그가 이 운해은 장 배지야 이 7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아하 구름에는 나쁜 기운이 배지야 배나대지야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그에게는 그는 언어 장벽을 가지고 있고 또 향가 제작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죠. 과연 만엽집 연구에 필수 조건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본 연구자들이 만엽집을 연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다가 향가 제작법을 또 배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엽집 연구의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향가 해독 작업은 한국인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입니다. 한국인이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향가 이니셔티브 이렇게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한국인이 풀 수밖에 없다 이것을 향가 이니셔티브 이렇게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만엽집은 향가 이니셔티브를 가진 한국인들이 나서야만이 해독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일본인도 몰랐고 한국인도 몰랐습니다. 이를 뒤늦게야 알게 된 제가 입이 닳도록 주구장창 떠들어대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이것을 알리기에 힘이 붙이니까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서 본 동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연구자들은 원칙적으로 만엽집을 풀 수 없다. 필수 조건을 갖추지 않는 연구자들이 만일 풀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을 것이다. 그것도 적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문낼 내용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독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향가 이니셔티브. 동북아 고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까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키워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향가 이니셔티브.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